하버드의 그 크리스텐센 교수가 쓴 책 제목이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혁신은 sustaining innovation하고 disruptive innovation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키아는 그 sustaining 그 innovation의 길을 갔고, 애플은 전혀 새로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새판짜기에 도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애플의 그 터치스크린 이 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결국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로 디스럽티브 뱅킹을 주도하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해서 아주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다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최근에 신문에 났던 여러 기사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기사 제목을 모아놨는데, 근데 그 화면 아래쪽에 있는 기사 제목은 안 나오네요. 한번 슬라이드 다음 장을 한번 앞에 거로 다시 가주시죠. 그 마지막 밑에 하나 그 기사 제목이 빠졌는데, 은행권에서 오신 분들은 꼭 이 기사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 뉴욕 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 은행들이 크립토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런데 은행권이 서서히 얘네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금융권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트랙 전략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인정하게 되면 금융권의 위상이 약화돼서 금융권이 버티기 힘드니까 이 암호화폐 인정 정책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면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전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여기에 대비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그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은행연합회 같은 곳이 미국의 그 AMA입니다. 미국 은행 그 연합회인데, 은행가 연합회인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고, 특별히 작년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CBDC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미 그 달러가 충분히 디지털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CBDC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점점 그 지폐를 쓰지 않는 세상이 됐고, 그래서 달러는 많은 경우에 그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디지털화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상에서 만나게 될 그런 디지털 화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서 그 스마트 컨트랙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그 화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블록체인의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그래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전혀 새로운 화폐입니다. 이런 것을 간과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라고 규제기관의 그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크립토 친화적인 은행들은 어떤 은행이 있고 이 은행들이 어떤 그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그 타이틀이 거기 보시는 것처럼 크립토 프렌들리 뱅스라고 하는 거고 미국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정리를 해 놨는데 1번에 올라가 있는 게 뉴욕 소재의 디지털 은행인 퀀틱 뱅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행 고객들이 그 데뷔 카드를 쓸 때 1.5%의 그 리워드를 비트코인으로 주겠다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이것을 미국 금융당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당국에서 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 안 되는 이유를 적어가지고 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OCC에서 이제 그런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럼 퀀틱은 어떻게 했냐?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관리하도록 하고 보상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규제 당국이 뭐 이렇게 규제하고 저렇게 규제한다고 해도 우리가 뚫어야 될 길은 어떻게든지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JP 모건도 이제 그 아까 7개 은행 중에 이제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JP 모건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7년에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비트코인은 사기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거래한다면 바로 그 해고시키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에 JP 모건이 블록체인 플랫폼인 코어럼을 출범시키고 그 코어럼을 통해서 JPM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어럼이 별로 그 수익을 못 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020년에 컨센서스에 이 회사를 팔았습니다. 2019년에 JPM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 JPM 코인은 퍼미션드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지고 그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인을 발행을 했고요. 2022년에 바레인의 센트럴 뱅크가 이 JPM 코인을 활용하는 이런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인베이스, 제미니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그레이스케일, 오스프레이, 그 다음에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펀드를 고객들이 펀드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022년에는 메타버스에 라운지를 개장을 했고 거기서 암호화폐 같은 것으로 쇼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뭐 그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은 아니지만 2015년에 서클에 투자를 했습니다. 서클은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에
고객에게 암호화폐 거래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금융당국의 눈치가 보여서 2018년에 계획을 철회했다가 2021년에 창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빚고 같은 곳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좀 이제 구체적인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의 제목이 와일드캣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길들일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와일드캣이 무엇인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1816년부터 1863년 사이에 미국에서 많은 미국은 연방 FRB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화폐를 발행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운영됐던 재정 건정성이 나쁜 주 은행들을 와일드캣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와일드캣이 많은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미국의 금융 질서가 어지럽혀져서 1863년에 은행법을 만들면서 이런 와일드캣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은 지금 이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와일드캣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미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한국의 현실을 보면 2021년 11월에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두나무가 우리은행의 주식 1%를 매수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은행이 두나무에 투자를 하고 싶었었는데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서 반대로 이렇게 했다는 뉘앙스를 받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신한캐피털이 코빗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물어보면 2017년 12월 13일 날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결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는 물론 매입, 지분 투자까지 전면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법도 아니고 당국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인데 이게 법처럼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월 달에 하나투자증권이 업비트의 지분 6.15%인지 14%인지 이 주식을 보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약 한 580억 원 정도를 거기 집어넣었고 현재 평가 금액은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투자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이쪽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최근이죠. 신한은행이 법인들을 위해서 코빗의 암호화폐 원화 거래를 허용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인에게 발급했는데 법인에게도 발급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실명 확인 계좌와 관련된
규제법이 특정금융정보법인데 그 법에는 법인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은행이 선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나 빗썸은 승인받은 법인회원의 코인마켓 거래를 허용을 한다. 이제 신한은행하고 여기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한은행은 이제 원화 거래가 가능하고 업비트나 두나무가 허용한 것은 코인마켓 거래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마켓 거래는 실명 확인 계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금융권이 가상자산 분야에 뛰어드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니까 은행연합에서 은행업계의 새 정부에 대한 금융재원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및 서비스를 허용해달라. 증권사처럼 투자 일임업 전면 허용해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은행법 27조의 2에 보면은 부수 업무의 운영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부수 업무의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본시장법 18조에 투자자문, 투자일임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도 은행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 이게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한국의 그 금융권들도 앞에서 그 보신 것처럼 미국의 은행처럼 뭔가 그 지혜를 발휘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 전통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 기대되는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먼저 그 기대가 되는 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존 금융권이 100년 이상 이렇게 쌓아왔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이번에 그 인수위원회 의견을 전달할 때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돈 받고 제공하는 곳이다 하는 내용을 강조를 했는데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게 금융기관이 신뢰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처럼 여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이 디지털 자산이 깨끗한 건 아닌데 깨끗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에는 축적된 자본과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농담으로 그 얘기할 때 왜 그 증권 회사들이 그 금융업 그 라이센스를 증권업 라이센스를 반납하고 그 회사를 그 코인 거래소로 만들었으면 벌써 세계 인류 그 회사가 됐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금융권이 축적하고 있는 신용평가 능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대출도 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그 대출 사업은요, 굉장히 특이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출해준 회사가 절대로 원금을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10개를 담보로 받고 비트코인 9개 빌려주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냥 청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아파트 가격 내려가면 아파트 당장에 청산할 수 있습니까? 그 청산 안 돼가지고서 결국은 추심 그 회사에다가 헐값에 넘기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돼 있는데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금융거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비트코인을 빌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익을 남기면 좋고, 이익을 못 남겼을 때 자기가 담보로 맡겼던 코인들이 다 청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금융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담보가 없는 사람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시장이 분명히 열릴 거고, 그럴 때 거기에 누가 강자이냐 그러면 은행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 금융시장이 이쪽에 들어오면 부정적인 면은 뭐냐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이건 내 영역이야.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디지털 자산 산업까지 다 휩쓸려 가지고 규제 산업의 틀 안에 들어가서 이쪽 시장이 죽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잘 조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은 앞에서도 우리 그 강성호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G10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 G3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G3에 들어갈 수 있는 디지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길을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